여러분의 11살은 어떤 색이었습니까? 친구들과 골목을 누비던 파란색이었나요? 아니면 떡볶이 국물처럼 매콤하고 달콤한 주황색이었나요? 엄청 매워. 여기 11살의 나이에 세상의 모든 빛을 잃고 오직 칠흑 같은 어둠만을 가슴에 새긴 아이가 있습니다. 조선의 제22대 왕 정조 이산입니다. 1762년 윤 5월 13일 창경궁 휘령전 앞마당에는 찌는 듯한 지열 위로 기이한 물건 하나가 놓입니다. 가로 90cm, 세로 60cm. 어른 한 명이 겨우 몸을 구겨 넣어야 하는 작은 쌀 뒤주였습니다. 그 안에는 이 아이의 아버지 사도세자가 갇혀 있었습니다. 물 좀 다오, 목이 마르다. 뒤주 틈새로 흘러나오는 아버지의 처절한 신음. 하지만 아이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할아버지 영조의 옷자락을 붙잡고 이마가 터지도록 바닥에 짓지으며 아버지를 살려달라고 울부짖는 것뿐이었죠. 하지만 냉혹한 군주였던 영조는 끝내 고개를 돌렸습니다. 뒤주 안의 소리는 하루하루 작아졌고 8일째 되던 날 마침내 정적이 찾아왔습니다. 뚜껑이 열렸을 때 아버지는 이미 차가운 시신이 되어 있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내 아버지가 가장 고통스러운 방식으로 죽어가는 과정을 8일 내내 지켜봐야 했던 11살 소년의 심정을 말입니다. 이것이 정조라는 인간을 이해하는 첫 번째 열쇠이자 그를 평생 지배한 트라우마의 시작이었습니다. 하지만 진짜 비극은 아버지가 죽은 뒤에 시작됩니다. 영조는 사도세자를 죽인 직후 슬프게 생각한다는 뜻의 사도라는 시호를 내립니다. 아들을 뒤주에 가둬 죽여놓고 슬프다고 말하는 이 모순. 정조는 이 기만적인 정치의 현장을 목격하며 자라야 했습니다. 게다가 영조는 더 잔인한 조건을 내겁니다. 죄인의 아들에게는 왕위를 줄 수 없다. 영조는 이산의 법적 아버지를 이미 죽은 큰아버지 효장세자로 바꿔버립니다. 하루아침에 내 아버지는 죽어서도 이름조차 부를 수 없는 죄인이 되었고 얼굴도 모르는 큰아버지가 내 아버지가 된 겁니다. 그날 이후 이산이 머물던 궁궐은 더 이상 집이 아니었습니다. 사방이 적이었습니다. 아버지를 죽음으로 몰아넣었던 노론 세력들은 이제 그 아들인 이산을 겨냥합니다. 저 아이가 왕이 되면 우리를 다 죽일 것이다. 그들은 대놓고 세손을 무시했습니다. 당시 권력 실세였던 홍인하는 세손은 노론이 뭔지 소론이 뭔지 이조판서가 누군지 알 필요가 없다 하며 조롱했습니다. 차기 왕위 계승자에게 넌 아무것도 몰라도 되는 꼭두각시야라고 선언한 셈입니다. 밤마다 자객이 침소 지붕 위를 뛰어다니고 독약이 든 음식이 올라오지 않을까 의심해야 했던 14년의 세월. 여러분이라면 견딜 수 있었겠습니까? 미치거나 아니면 도망치거나 둘 중 하나였을 겁니다. 하지만 이산은 제3의 길을 선택합니다. 그는 미친 듯이 책 속에 파묻혔습니다. 할아버지 영조가 부를 때마다 막힘없는 학식으로 자신을 증명해냈습니다. 나는 당신들이 함부로 할 수 있는 나약한 아이가 아니다. 이산은 학문을 방패 삼아 죽음의 공포를 견뎌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소름 돋는 사실 하나. 24년 동안 이산은 단 한 번도 속내를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아버지를 죽인 원수들을 향해 웃으며 인사를 건넸고 할아버지의 가혹한 처사에도 묵묵히 순종했습니다. 이 지독한 인내심은 훗날 그가 왕위에 올랐을 때 보여줄 반전의 서막이었습니다. 자, 이제 시간은 흘러 1776년 3월 10일 83세의 영조가 서거하고 드디어 25살의 이산이 왕좌에 앉습니다. 조선의 모든 신하가 숨을 죽이고 왕의 첫 마디를 기다리던 그 순간 정조는 입을 엽니다. 14년 동안 가슴 깊은 곳에 갈아왔던 서슬퍼런 칼날이 비로소 세상 밖으로 나오는 순간이었습니다. 그가 내뱉은 첫 문장은 조정 전체를 공포로 몰아넣었습니다. 과연 그 한마디는 무엇이었을까요? 그리고 그 말 한마디로 인해 조선의 운명은 어떻게 뒤바뀌게 될까요? 이제부터 진짜 정조의 이중생활이 시작됩니다. 1776년 3월 10일 경희궁 승정문. 차가운 봄바람이 몰아치던 그날 조선의 공기는 그 어느 때보다 무거웠습니다. 83세의 거인 영조가 세상을 떠나고 25살의 청년 이산이 왕좌에 올랐습니다. 조정의 대신들은 모두 바짝 엎드려 있었지만 그들의 머릿속은 계산기로 가득했습니다. 효장세자의 양자로 입적되었으니 이제 죽은 사도세자는 남남이다. 그들은 정조가 영조의 유운을 받들어 입을 닫아주기만을 바라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정조는 그들의 기대를 단칼에 베어버렸습니다. 즉위 직후
백관들 앞에 선 정조가 던진 첫마디는 조선 팔도를 뒤흔든 거대한 폭탄이었습니다. 아, 과인은 사도세자의 아들이다. 그 짧은 문장이 울려 퍼지는 순간 편전하는 얼음물을 끼얹은 듯한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노론 대신들의 등줄기에는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출생의 고백이 아니었습니다. 지난 14년간 아버지를 죄인이라 불러야 했던 굴욕에 대한 종언이자 아버지를 뒤주로 밀어넣었던 자들을 향한 선전포고였기 때문입니다. 정조는 영조가 14년 동안 공들여 세운 법적 울타리를 단숨에 부수며 자신이 누구의 피를 이어받았는지 똑똑히 각인시켰습니다. 그러나 정조는 단지 복수심에 미친 광인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곧바로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선왕의 뜻을 받들어 조장세자의 후사로서 의리를 지키겠다. 왼쪽 주먹으로 강하게 타격하고 오른쪽 손으로 어루만지는 고도의 양면 전략. 복수를 예고하면서도 체제 전복은 없을 것이라 안심시키는 25살이라고는 믿기지 않는 노련한 정치 감각이었습니다. 하지만 선언만으로는 부족했습니다. 권한은 여전히 아버지의 원수들로 가득했고 그들은 밤마다 정조의 목숨을 노렸습니다. 실제로 정조 즉위 1년 차 조선 역사상 유무무한 사건이 벌어집니다. 왕의 침실 지분 위로 자객이 침투한 정유역변입니다. 궐을 지켜야 할 별감이 자객을 안내하고 지붕 위에서 기와를 밟으며 왕을 유인했습니다. 여러분, 내 집 천장에서 나를 죽이려는 자들의 발소리가 들린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정조는 촛불을 끄고 어둠 속에 정좌한 채 그 소리를 견뎌냈습니다. 이 지독한 고립 속에서 정조는 결단합니다. 기존의 시스템은 나를 지켜주지 않는다. 그렇다면 내가 직접 괴물을 키우겠다. 그렇게 선택된 남자가 바로 홍국경입니다. 홍국경은 정조가 세손 시절부터 곁을 지킨 충복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일반적인 선비와는 결이 달랐습니다. 잘생긴 외모 뒤에 야비할 정도의 눈치와 거친 행동력을 숨긴 인물. 정조는 명분과 도덕을 중시하는 선비들이 하지 못할 더러운 일을 홍국경에게 맡깁니다. 정조의 절대적인 총애를 등에 업은 홍국경은 불과 몇 달 만에 도승지의 자리에 오르며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릅니다. 그는 정조의 눈과 귀, 그리고 칼이 되었습니다. 아버지를 죽이는 데 앞장섰던 홍인환과 정우겸을 제거하고 심지어 영조의 왕비이자 정조의 법적 할머니인 정순왕후의 오빠 김귀주까지 유배 보냅니다. 14년간 정조의 가슴에 맺혔던 응어리들이 홍국경의 칼끝에서 하나둘씩 풀려나갔습니다. 하지만 권력이라는 독주는 사람을 취하게 만듭니다. 정조의 그림자였던 홍국경은 어느새 스스로 빚이 되려 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여동생을 정조의 후궁으로 밀어넣으며 외척이 되려 했고 여동생이 갑작스럽게 죽자 왕실의 종친을 양자로 삼아 다음 왕위를 넘보는 대담한 음모를 꾸밉니다. 완풍군. 전주 이씨의 왕실과 풍산 홍씨의 가문을 합친다는 뜻의 이름을 붙이는 순간 그는 선을 넘었습니다. 정조는 차갑게 지켜보았습니다. 자신이 키운 칼날이 이제 자신의 목을 겨누고 있음을 직감한 것이죠. 14년을 버틴 인내의 화신 정조는 이번에도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그는 가장 조용하고도 확실한 방법으로 홍국경을 토사구팽할 타이밍을 노립니다. 왕을 지키던 유일한 방패가 왕을 위협하는 가장 날카로운 칼이 되어버린 상황. 정조는 이 절체절명의 위기를 어떻게 돌파했을까요? 그리고 홍국경을 쳐낸 뒤 그가 꿈꾼 진짜 조선은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이제 정조의 반격은 골박, 거대한 신도시 수원으로 향합니다. 홍국경이라는 날카로운 칼을 버린 정조. 사람들은 이제 왕이 고립될 것이라 예상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정조라는 체스판의 고수를 너무도 몰랐던 생각이었죠. 정조는 이제 조정이라는 좁은 판을 넘어 조선 전체를 재설계하기 시작합니다. 그 정점에는 조선 역사상 가장 거대하고도 치밀한 프로젝트, 수원 화성이 있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 화성은 효심의 상징이었습니다. 배봉산에 초라하게 묻혀있던 아버지 사도세자의 묘를 최고의 명당인 수원으로 옮기고 그 묘소를 지키기 위한 성곽을 쌓는다는 명분이었죠. 누구도 효시어라는 절대적인 가치 앞에 반기를 들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 견고한 성벽 안에는 정조의 무서운 야심이 숨어 있었습니다. 화성은 노론이 장악한 한양을 벗어나 왕이 직접 통제할 수 있는 독립된 군사경제 기지였습니다. 정조는 이곳에 자신의 친위 부대인 장용영을 주둔시킵니다. 기존의 군대들이 노론 대신들의 돈줄과 인맥에 얽혀 있었다면 장용영은 오직 왕의 명령 하나에만 움직이는
왕의 주먹이었습니다. 동시에 정약용 같은 천재들을 등용해 거중기를 만들고 동서양의 축성수를 집대성했습니다. 화성은 단순한 성이 아니라 정조가 꿈꾼 새로운 조선의 모델하우스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진짜 소름 돋는 반전이 하나 더 있습니다. 정조가 이렇게 밖으로 힘을 키우는 동안 조정 안에서는 어떻게 처신했을까요? 2009년 역사학계를 발칵 뒤집어 놓은 299통의 비밀 편지가 세상에 드러납니다. 편지의 수신인은 놀랍게도 심한지 사도세자의 죽음이 정당하다고 주장하던 벽파의 수장이자 정조의 가장 강력한 정적이었습니다. 편지 속 정조의 모습은 우리가 알던 점잖은 성군이 아니었습니다. 입에 젖비린내 나는 놈, 동서분간도 못하는 주둥아리 같은 거친 욕설을 섞어가며 심한지와 은밀한 거래를 주고받았습니다. 내일 내가 조정에서 너에게 크게 화를 낼 테니 너는 관직을 내놓겠다고 쇼를 해라. 그럼 내가 다시 불러주겠다.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정조는 앞에서는 정적과 피 튀기게 싸우는 척하면서 뒤로는 그 정적과 각본을 짜고 국정을 운영했던 전략의 괴물이었습니다. 저까지도 자신의 손바닥 위에 올려놓고 춤을 추게 만든 이 지독한 치밀함. 그것은 11살 때 아버지를 잃고 살아남기 위해 터득한 생존 본능이자 아무도 믿을 수 없었던 고독한 군주의 통치술이었습니다. 하지만 정조가 이토록 완벽하게 판을 짜놓았을 때 운명의 여신은 잔인한 미소를 짓습니다. 1795년 화성 완공을 앞두고 정조는 어머니 해경궁 홍씨를 모시고 대규모 행차를 떠납니다. 6,000명이 넘는 수행원과 수천 필의 말들이 줄을 이은 이 화려한 행차의 끝에서 정조는 아버지의 묘소 앞에 섭니다. 33년 전 뒤주 앞에서 울부짖던 11살 소녀는 이제 조선에서 가장 강력한 왕이 되어 돌아온 겁니다. 어머니, 이제 제가 아버지를 복권시켰습니다. 보십시오. 이것이 나의 힘입니다. 승리는 눈앞에 와 있는 듯 했습니다. 정조는 이제 마지막 개혁의 방점을 찍으려 했습니다. 신분 질서를 뒤흔들고 노론의 경제적 기반인 금난 정권을 폐지하며 백성들의 나라를 만들려던 그 순간 1800년 6월 정조의 몸에 원인 모를 종기가 돋기 시작합니다. 단순한 종기라고 생각했던 병세는 며칠 만에 왕의 의식을 앗아갈 정도로 악화됩니다. 그리고 그 위독한 순간 정조의 침소에 나타난 이는 다름 아닌 그의 가장 무서운 적, 정순왕후였습니다. 왕의 목숨이 경각에 달린 그 밤, 궐 안에는 기이한 긴장감이 흐릅니다. 과연 이것은 단순한 병사였을까요? 아니면 치밀하게 계획된 암살이었을까요? 1800년 6월 28일 창경궁 영춘원. 조선의 태양이 급격히 기울고 있었습니다. 불과 한 달 전까지만 해도 새로운 인사를 발표하며 개혁의 청사진을 그리던 정조였습니다. 하지만 그의 등과 머리에 돋아난 종기는 평생을 괴롭혔던 화병과 겹쳐 왕의 생명력을 갉아먹고 있었습니다. 죽음을 직감한 것일까요? 혼미한 정신 속에서도 정조는 자신의 주치의를 불신했습니다. 당시 내의원을 장악한 것은 정조와 비밀 편지를 주고받던 심한지였기 때문입니다. 적과 각본을 짜며 정치를 해왔지만 막상 생사의 기로에 서자 그 연극이 칼날이 되어 돌아온 겁니다. 의원들은 상식 밖의 처방을 내놓았습니다. 수은 증기를 쇠게 하는 연운방 치료를 강행했고 입맛이 떨어지는 위험한 징후가 나타났음에도 호전되고 있다는 거짓 보고를 올렸습니다. 그리고 의식이 희미해진 정조에게 당시 의학 상식으로는 절대 금기였던 보약, 경옥고를 들이부었습니다. 정조는 마지막 남은 힘을 쥐어짜 내뱉었습니다. 나는 평생 더운 약을 먹지 못했다. 경옥고를 먹고 며칠간 밥도 못 먹었거늘. 그것은 왕의 명령이라기보다 살려달라는 비명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정조의 침소에 정적이자 할머니인 정순왕후가 들어섭니다. 대신들을 모두 물리고 왕과 단둘이 남은 그녀. 잠시 후 정순왕후는 곡소리를 내며 밖으로 나옵니다. 전하께서 승하하셨다. 24년간 조선을 다시 세우려 했던 거인의 허무한 최후였습니다. 49세, 한창 개혁의 꽃을 피울 나이에 정조는 그렇게 역사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정조가 숨을 거두며 남긴 마지막 말은 단 한마디, 수정전이었습니다. 그곳은 바로 정순왕후의 거처였습니다. 그는 무엇을 말하려 했을까요? 정순왕후의 음모를 폭로하려 했던 것일까요? 아니면 어린 아들을 잘 부탁한다는 처절한 부탁이었을까요? 그 진실은 정순왕후의 치맛자락 속에 영원히 묻혔습니다. 비극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정조가 죽고 나자
그가 24년 동안 피땀 흘려 쌓아올린 공든탑이 단 3년 만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정순왕후가 수렴 청정을 시작하자마자 정조의 분신이었던 장용영은 해체되었고 개혁의 산실 규장각은 이름뿐인 도서관으로 전락했습니다. 정조가 아꼈던 인재 정약용은 유백일에 올랐고 수많은 실학자가 죽어나갔습니다. 정조가 그토록 경계했던 외척들의 세상, 세도 정치의 암흑기가 시작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다시 물어봅니다. 정조는 성공한 왕이었을까요? 그가 만든 성벽은 견고했지만 그 성을 지탱하던 것은 오직 정조라는 한 인간의 초인적인 의지뿐이었습니다. 그 기둥이 뽑히자 조선이라는 집은 순식간에 무너졌습니다. 한 명의 천재에게 모든 것을 의존한 시스템의 한계였을지도 모릅니다. 11살의 소년 이사는 뒤주에 갇힌 아버지를 구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49세의 왕 정조는 끝내 자기 자신과 자신이 꿈꾼 나라를 구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가 남긴 수원 화성의 성벽은 지금도 당당히 서서 우리에게 묻습니다. 한 사람의 꿈이 멈춘 곳에서 당신들은 어떤 미래를 보고 있는가? 아버지의 그림자에서 시작해 그 그림자를 빛으로 바꾸려다 스스로 그림자가 되어버린 왕. 정조 이산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납니다. 하지만 그가 남긴 고독한 투쟁의 기록은 200년이 지난 지금도 우리 가슴 속에 서늘한 전율로 남아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가슴에 작은 파문을 일으켰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정조의 마지막 한마디, 수정전, 여러분은 어떻게 해석하시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공유해주세요.